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마음의 안정과 여유는 잃어버렸다고 하죠. 음악이 이 잃어버린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찾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. 예로부터 축제나 종교의식 때 음악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심리적인 역할 때문이었는데요.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, 잘만 활용하면은 마음의 평온도 찾고 건강하고 보다 유쾌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음악은 영혼을 적시고 영화는 인생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나 봅니다. TV평생대학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으로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영화 같은 음악가들의 인생과 음악 세계 함께 들으시면서 마음의 쉼표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. 현악 사중주단 콰르타덱스의 리더이신 조윤범 바이올리니스트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러시아의 별 차이콥스키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. 네. 차이콥스키가 러시아에서 등장하기 전에 러시아에서는 어떤 서양 음악가들이 있었나요? 사실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. 그 이전까지는 클래식 음악은 독일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죠. 그래서 차이콥스키 이전에는 예를 들면 글린카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글린카라는 사람은 루슬란과 루들밀라 서곡으로 유명합니다. 그 서곡은 예전에 어느 방송에 사랑방중계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. 그 프로의 시그널로 사용됐던 음악인데요. 그런 음악을 만들었던 글린카 같은 작곡가 정도가 있었습니다. 그랬군요. 러시아의 별 차이콥스키의 음악 세계 과연 어땠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죠. 네, 차이콥스키. 이름만 들어도 러시아 사람입니다. 스키, 차이콥스키. 엄청난 음악들을 만들었고 이 사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수염 뒤에 감춰진 소심한 얼굴을 보십시오.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고요. 여자한테는 물론 남자한테도 말 한마디 못 붙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평생 동안 엄마를 좋아했고 그 시대의 어린이라고 얘기합니다. 음악 외에는 다른 것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정말 음악만 작곡했다는 사람입니다. 세금도 못 냈대요. 음악가들이 원래 그래요. 우리도 그래요. 무슨 용지 같은 거 날라오면 우린 겁부터 먹습니다. 아무튼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계속했던 건 아닙니다. 부모님이 반대하셨죠. 내가 음악하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반대하세요.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. 그런데 여러분, 자녀들이 음악을 하겠다고 할 때 다른 거 시키지 마십시오. 다른 거 시켜봤자 이런 아이 학교 2개 다녀요. 법률학교 졸업 후 음악원에 다시 입학했습니다. 학비 좀 아껴보려고 좀 딴 거 해보라 그랬는데 결국은 학교 2개 다니는 거예요. 결국은 음악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교에서는 아주 아끼는 그런 학생이었어요. 서구의 음악을 완벽하게 활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. 사실 그 당시 러시아는 클래식 음악에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어요. 훌륭한 음악가가 언제 나오냐 이러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음악원에서 차이콥스키라는 한 학생이 정말로 작곡을 잘한다.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학구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.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. 여러분 친구한테 넌 참 학구적이야. 너 오늘 헤어스타일이 참 학구적이야.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.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말입니다. 소위 얘기하는 그 당시에 국민악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국민악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러시아 5인조라고 얘기합니다. 이 사람들은 직업이 다 달랐습니다.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. 한 사람은 의사, 한 사람은 군인, 화학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. 음악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만의 것이 아니다. 우리의 민속 음악을 가지고 훨씬 더 멋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.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동시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음악원에서 작곡 잘하고 있는 마치 유럽 음악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차이콥스키를 욕을 했습니다.
서로 싸웠지요. 그러나 이 싸움은 빨리 끝났습니다. 차이콥스키가 워낙 작곡을 잘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도 국민음악을 많이 작곡했어요. 차이콥스키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동성애자였습니다. 동성애자였어요. 음악사의 아주 대표적인 동성애자입니다. 교과서에는 안 나오죠. 나올 수가 없죠.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. 뭐 죽은 것도 콜레라로 죽었다는데 콜레라로 안 죽었어요. 차이콥스키 이야기는 좀 그 교과서와는 좀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지금 같아서는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뭐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뭐 커밍아웃도 많이 하지만 이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.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어야 돼요.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은 비극적인 결혼을 합니다. 동성애자가 비극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는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. 정상적인 결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결혼 생활이 아주 힘들었습니다. 제가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폰 매크 부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이분이 부인 같잖아요. 아니에요. 이분은 다른 분의 부인입니다. 대부호의 미망인이었습니다. 이분이 차이콥스키를 엄청나게 후원을 했고 차이콥스키 전기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. 대부호의 미망인. 죽은 남편이 이 남편이 엄청나게 부자였어요.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 러시아란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? 그 넓은 땅덩어리에 철도를 10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어마어마했죠. 정말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.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자녀도 많았어요. 10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. 이분이 차이콥스키보다 9살 위였고요. 9살 위였고 차이콥스키를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줍니다. 돈을 상당히 많이 줘요. 어느 정도였냐면 뭐 남들 같으면 이렇게 뭐 곡 하나 쓸 때마다 얼마 줄게 곡 좀 써줘 뭐 이럴 텐데 이분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았어요. 매년 6천 루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. 1년치의 생활비였답니다. 1년치의 생활비였대요. 그 정도 돈을 줬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도 또 이 여자분은 그 차이콥스키와 수천 통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. 수천 통의 편지. 수천 통의 이메일이 아닙니다. 수천 통의 손으로 쓴 편지예요. 이 편지를 나누면서 서로 음악적인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들을 보면서 차이콥스키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남자고 여자기 때문에 돈을 주는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만나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. 우리 만나지 맙시다. 서로 만나지 맙시다.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. 어차피 차이콥스키는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어요.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분은 이 차이콥스키를 만나보고 싶은 거죠.